유전자 전달체에 대한 강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를 한 뒤에 슬라이드쇼로 전환하고 여러분들께 유전자 전달체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유전자 전달체입니다. 대부분의 난치성 질환, 특히나 암과 같은 난치성 질환은 유전자의 이상 혹은 유전자 조절 기작의 실패로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치료에서는 치료용 유전 물질, 여기서는 DNA나 RNA 혹은 DNA 단편이나 RNA 단편 등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유전 물질을 외부로부터 세포 내에 도입해서 문제가 되는 유전자를 첨가하거나 수정하거나 대체하거나 조절하여 유전적인 문제의 원인을 없애는 것입니다. 자, 유전자인 DNA나 RNA 혹은 그 올리고머들은 음이온성 거대 분자입니다. 이런 음이온성 거대 분자인 유전자 치료제는 유전자 자체만으로는 인체에 주입할 경우 효소에 의해 빠르게 분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체 고분자를 공부를 하셨을 때 DNA에 대해서 보신 적이 있었죠. 글리코시딕 본드로 이루어져 있고 포스페이트 부분들 중에 대부분 다 뉴클레오필릭 어택을 받을 수 있는 카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인체 주입 시 효소에 의해서 분해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전자 전달체의 조건은 표적 세포로의 높은 전달 효율성, 혈액과 조직에 대한 적합성, 무독성, 무면역성, 그리고 실제 약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쉬운 보관과 투여 방법의 용이성들이 필요합니다. 자, 유전자 전달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이러스성 전달체, 비바이러스성 전달체로 되어 있는데요. 바이러스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잘 알고 있죠.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이고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성 전달체는 바이러스는 자신의 유전자를 숙주 세포 내로 전달하여 숙주 세포 내에서 유전자를 증폭시키기 때문에 인펙션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 안에 우리가 인펙션하고자 하는 특정 유전자를 집어넣어주면 쉽게 세포를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감염시킨다는 것은 우리 치료용 유전자를 전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안전성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증폭하는 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성 측면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비바이러스성 전달체는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주로 고분자를 얘기를 하겠고 고분자 외에 뭐 덴드리머라든지 아니면 무기계, 포스파젠계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성 유전자 전달체입니다. 바이러스는 감염 후 숙주의 복제 기전을 활용해서 자신의 유전자를 증폭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숙주세포 감염 기작을 그대로 유전자 전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세포 내로 유전자를 집어넣는 것하고 유전자의 전달 효율이 높다는 건데요. 문제는 이 바이러스성 전달체를 계속해서 만들려면 바이러스 자체가 증식하는데 자기 스스로 증식하지 못하고 동물 세포를 숙주로 해서 증식하기 때문에 이가 생산에 비용이 많이 필요하고요. 또한 바이러스 유래 단백질들이 세포에서 여러 가지 항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의 복제 기능 유전자를 상당 부분 제거하고 치료 유전자만 삽입하는 방법이 있고 바이러스의 표면에 나와 있는 단백질 중에 우리 인체에 감염에 필요 없는 인펙션에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하고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병원성 바이러스의 복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자, 레트로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렌티바이러스 등이 사용되고 레트로바이러스는 싱글 스트랜디드 RNA,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 바이러스입니다. 이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라는 것은 이 바이러스가 RNA만 갖고 있기 때문에 RNA를 거꾸로 다시 전사하는 역전사해서 DNA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아데노바이러스는 더블 스트랜디드 DNA를 갖고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자, 바이러스성 전달체의 문제점, 사실 가장 문제점은 경제성보다는 안전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바이러스성 유전자 전달체를 유기계를 사용을 한다면 양이온성 지질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양이온성 지질 아래 나오는 DOTMA, DORIE, DOTAP, DOGS 등이 사용될 수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롱체인 알킬과 차지를 갖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 계면 활성제입니다. 특히나 차지를 갖는 부분이
아민 계열이기 때문에 양전하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양이온성 지질로 인위적인 지질 이중층과 같은 이런 리포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음전하를 띠는 유전자는 이러한 양전하를 띠는 리포점과 섞어주면 정전기적 인력으로 안정적인 유전자 리포점 복합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전자 리포점 복합체는 리포점의 세포막 구조가 세포막과 유사하기 때문에 생태막과 융합해서 안에 있는 유전자들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이런 리포점 제품이 리포팩타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비트로젠이라는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있는데요. 위에 나와 있는 원리와 마찬가지로 정병적인 인력으로 리포점 내부에 유전자를 봉입합니다. 자,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RES 시스템에 의해서 쉽게 흡수돼서 혈륜의 반감기가 떨어질 수가 있고요. 또한 혈중 단백질이 리포점 표면에 흡착해서 리포점을 응집하게 돼서 리포점을 크게 만들어서 이제 구조적인 불안정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리포점 표면에 PEG를 부착해서 단백질 흡착을 막고 반감기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지질을 만들 수 있는 것 외에도 양이온성 고분자를 쓸 수 있습니다. 양이온성 고분자는 보시는 것과 같이 폴리라이신, 아민들이 많이 있는 폴리라이신, 폴리에틸렌 이민,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세컨더리 아민들, 터셔리 아민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그리고 폴리아미도 아민, 렌드림도 뭐도 있고, 카이토산도 있고, 폴리아미노뷰틸 글라이코 산들도 있는데 대부분 다 양이온성 사이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음이온성인 유전자 물질하고 잘 안정적으로 정정기적으로 안정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양이온성 고분자 내용을 한번 봅시다. 폴리에틸렌 이민입니다. PEI. PEI가 사실 비바이러스성 유전자 전달체 중 양이온성 고분자의 골드 스탠다드라고 불립니다. 가장 효율이 좋은 기준 물질이란 얘기죠. PEI는 주사슬 내의 아민에 인하여 양이온성을 띠게 되며 음이온성이 유전자와 단시간 내 고이온 복합체를 형성합니다. PEI가 굉장히 양이온의 차지 덴시티가 높기 때문에 유전자들하고 잘 섞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PEI는 가지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 선형으로 나눌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분자량을 다양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요. 보통 가지형 PEI가 이렇게 가지가 막 조밀하게 쳐져 있기 때문에 선형 PEI보다 유전자 전달 효율이 좀 더 높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지형 PEI 이렇게 굉장히 촘촘하게 아민들이 있는 것들은 세포 독성이 좀 높습니다. 자, 골드 스탠다드로 쓰인다고 했잖아요. 표준 PEI는 분자량 25kg 달톤인 가지형 PEI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표준 PEI를 기준으로 해서 표준 PEI만큼의 유전자 효율을 나올 때 표준 PEI보다 세포 독성이 낮은 양이온성 고분자를 많이 만들려고 하고 그걸 위해서 표준 PEI의 표면에 이제 다른 펑셔널 그룹들을 많이 붙이려고 합니다. 가지형 PEI는 구조적인 장점들이 있는데요. 한 분자 안에 pKa 값을 여러 가지 다른 pKa 값을 가진 1차, 2차, 3차 아민들을 갖고 있고요. 이 pH 변화에 따라서 프로토네이션, 디프로토네이션 반응이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1차, 2차, 3차 아민들은 pKa 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 pKa 값 전후의 pH에서 완충 구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지형 PEI가 pH에 대한 완충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양이온성 고분자를 유전자 전달체로 사용해서 고분자 유전자 복합체를 사용을 하면은 세포 내에서 어떤 식으로 전달하는지 봅시다. 리포점하고 조금 다른데요. 리포점은 리포점은 안에 내부에 DNA를 갖고 있으면은 리포점의 막하고 세포막이 똑같기 때문에 퓨전해서 세포질 안으로 유전자를 집어넣어 주는데 양이온성 고분자와 유전자 복합체는 하나의 입자로 생겼기 때문에 엔도사이토시스를 통해서 세포 내로 유입됩니다. 그리고 엔도솜인데요. 엔도솜 내에 존재하다가 엔도좀 막을 통해서 사이토졸에서 엔도좀 안으로 H 플러스 프로톤이 유입이 됩니다. 그럼 엔도좀 내부의 pH는 감소하겠죠. PEI가 아민들이 많기 때문에 아민 사이트에서 프로토네이션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프로토네이션을 많이 하면은 마치 프로톤 스폰지처럼 이 고분자 유전자 전달체
복합체가 프로톤을 많이 머금게 돼요. 이거 프로톤 스펀지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프로톤은 계속 소비가 되니까 엔도좀으로 프로톤이 계속 넘어와요. 근데 프로톤이 넘어올 때 단순히 H 플러스만 넘어오는 게 아니라 이온화가 잘 될 수 있는 카운터 Ni온인 클로라이드 같이 넘어오게 돼요. 근데 프로톤은 계속 소모가 되고 클로라이드가 많아지면 클로라이드 이온 때문에 내부에 삼투압이 증가하게 돼요. 삼투압이 증가해서 엔도점이 팽윤돼서 엔도점이 터집니다. 터지면 엔도점 안에 있던 것들이 사이토졸로 넘어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유전자는 이제 PI 복합체가 된 상태로 안전하게 보관된 상태로 사이토졸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은 이런 이제 프로톤 유입하고 프로톤 스폰지, 엔도점 이탈이라는 용어를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 현대의 세포의 약물 전달에서 엔도사이토시스를 타겟으로 하는 약물 전달체가 대체적으로 갖고 있는 스트래터지입니다. PI의 이런 연구에서 PI의 단점은 체내 분해가 어렵다는 건데요. 이걸 위해서 생분해성 고분자 이스터기를 도입한다거나 아니면 다이설파이드 결합을 도입해서 효소에 의해서 분해하도록 해줍니다. 자, 또 다른 비바이러스성 유전자 전달체로 양이노산 펩타이드를 쓸 수 있는데요. 펩타이드는 아미노산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미노산기마다 이렇게 특정한 펑셔널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런 펑셔널 그룹들 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유전자와 복합체도 형성할 수 있고 혈액에서의 안정성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 복합체 표면에 리간드를 도입하여 특정 수용체나 세포의 특이성 부여가 가능하고 엔도점막을 선택적으로 분해하여 복합체들이 세포질로 쉽게 방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얘기한 고분자랑 비슷한데요. 양이온성 펩타이드도 일종의 고분자이기 때문에 유전자랑 복합체를 이루고 이 복합체가 엔도사이토시스를 통해서 세포 내로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 엔도사이토시스로부터 엔도점막을 뚫고 나와서 세포질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프로톤 스폰지 이펙트 외에도 양이온성 펩타이드는 워낙 많은 관능기들을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엔도점막을 선택적으로 분해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우리가 여태까지는 세포질로 유전자가 들어가는 것까지 얘기를 했는데 실제 유전자는 핵 안으로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핵 안으로 들어가도록 해주는 어떤 특정한 시그널, 이걸 이제 핵전이 표지라고 부르는데요. NLS, Nuclear Localization Signal이라고 부르는데 일종의 아미노산 시퀀스입니다. 마치 RGD 펩타이드가 세포를 인지하는 것처럼 NLS라는 기능을 쓸 수가 있는데 이런 펩타이드를 도입해서 유전자를 핵으로 더 잘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 NLS 같은 경우에 이제 알지닌을 많이 가진 것을 쓰는데 알지닌은 모든 생물체에 존재하는 필수 아미노산이고 구아니딘기로 인해서 양이온성과 친수성을 모두 지닙니다. 알기닌과 라이신은 세포 침투성 펩타이드에서 많이 발견되어 있어서 이런 알기닌 기반 양이온성 펩타이드를 쓰면은 세포 전달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 유전자 전달용 생체 재료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엔도점 이탈 유도 전달체를 많이 씁니다. 엔도사이토시스가 된 후에 엔도점에서 빠져나와서 사이토졸로 가는 것입니다. 최근 약물 전달체는 혈관 내에서 표적세포의 안정적 이동과 동반하여 표적세포에서 내포작용, 이거 엔도사이토시스라는 거거든요. 내포작용이나 세포 내부에서 입자 거동에 관련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나노 입자를 많이 쓰는데 왜냐하면 엔도사이토시스를 할 때 엔도좀의 크기가 처음에는 수십에서 수백 나노미터 정도 크기로 생기면서 그 정도 크기의 나노 입자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나노 입자가 표적 세포에 도달하면 세포막에 비특이적으로 흡착되어 세포 내포가 일어나는데 이때 표적 세포 특이성 리간드를 부착하게 되면 내포화 효율이 상승합니다. 내포화된 이후에는 엔도점이 존재하고요. 엔도점은 프로톤 펌프를 통해서 들어오는 프로톤 때문에 산성화가 되고 이 산성화를 통해서 라이소점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라이소점에서는 이제 pH가 너무 낮고 효소들이 많이 존재하여 약물 안정성이 낮기 때문에 엔도점에서 약물이 사이토졸로 탈출해 나가게 됩니다. 이걸 이제 엔도점 이탈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엔도점 이탈 유도 전달체의 종류들입니다. 천연 고분자로서 헤마토글루티닌, 디프테리아 독소, 스윗 에로 펩타이드, 펜톤 베이스, 프리온 단백질,
폐렴, 국고균, 용혈소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실제 생체에서 발견되는 막을 녹일 수 있는 것들이에요. 특히나 용혈소, 이거 용혈소 같은 경우에는 피를 녹이는 이 미생물이 갖고 있는 구균들이 갖고 있는 이 고분자들인데 얘를 잘 사용하면 이제 엔도좀에 이제 막을 녹이는 데 쓰일 수 있겠죠. 이외에 합성 고분자들은 우리가 계속 봤었던 폴리에틸렌이민, 폴리아미도아민, 폴리프로필아크릴레이트, 암모늄 클로라이드, 클로로퀴논, 메틸아마이드 등이 있는데 대부분 다 프로톤 스폰지를 이용해서 팽윤시키는 기작을 갖고 있습니다. 자, 유전자 전달체는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마지막 한 2페이지 정도에서는 테라노시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까 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봤었던 이제 전달체는 테라피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치료에 사용되는 기법들인데 여기에 진단까지 기능을 더한 것들을 테라노시스라고 부릅니다. 진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확인해 주는 방법인데 이런 진단을 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것들은 체외 진단이죠. 혈액을 뽑아서 혈액 안에 어떤 파토진들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어떤 병에 걸렸다 혹은 염증 인자가 높아졌으니 어딘가에 염증이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는 게 진단인데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피를 뽑지 않고 그 영상 장비를 이용해서 어느 부분에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은지를 찾아내는 일도 하게 됩니다. 여기 보통 세라노시스는 그런 이제 영상 장비에 이용이 되는 조영성 약물 전달체가 같이 갖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조영제라는 거는 이제 이미징 장비, 엑스레이, CT, MRI, 페트나 스펙, 포지트론이나 포톤을 인지하는 것들인데요. 이런 이미징 장비에 사용 이미징 장비에서 이제 병변 조직과 주변 조직의 명암 대비를 확실하게 해서 질병의 형태학적 요소를 명확하게 관찰하게 쓰이는 약물입니다. 사실 엑스레이, CT, MRI 이런 조영제 없이도 사진 찍으면 뭔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 간에 암이 있다. 그럼 간 조직, 일반적인 간 조직하고 간암 조직하고 모양은 좀 다르게 생겼을지언정 굉장히 뭐 엑스레이나 MRI 같은데 뚜렷이 구분이 안 되는 경우는 있어요. 그 뚜렷이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조영제 성분을 주사를 한 다음에 조영제 성분이 간암세포에서만 어떤 시그널을 크게 나타내게 해주는 방식으로 진단을 좀 더 도와주게 됩니다. 많이 쓰는 건 MRI 조영제를 많이 쓰는데요. MRI는 다른 영상화 기술에 비해서 안정성이 높습니다. 엑스레이도 CT도 CT 복수도 엑스레이 CT를 얘기하는 거고요. 페트나 스펙트도 모두 다 방사선을 이용하지만 MRI는 자기장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고요. 인체 조직에 존재하는 물 분자를 인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루기가 좀 쉽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물 분자 중에 수소 원자가 원자가 아니라 원자인데요. 수소 원자가 프로톤이 전자 하나 갖고 있잖아요. 홀전자 갖고 있는데 얘가 전자기장하에서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돌아오는 이완 시간을 측정하는 겁니다. 자, 영상을 보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조형하는 방법이 T1 조형하고 T2 조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전자가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돌아오는 게 어떤 방식으로 돌아오는 것을 읽어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고요. T1 조형제는 조형제가 존재하는 부분을 하얗게 보이게 해주는 거고 T2 조형제는 검게 보여주게 해주는 반대 방향으로 컨트라스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T1 조형제로서는 가돌리늄이 사용이 되고 T2 조형제로서는 산화철이 사용이 되는데 가돌리늄은 파라마그네틱하고요. 상자성이고 산화철은 강자성이죠. 혹은 강자성이거나 초상자성을 띠는 것들입니다. 테라노시스는 이제 약물 전달체와 조형 성분을 이렇게 합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돌리늄 성분을 약물 전달체에 같이 집어넣는다거나 하면은 테라노시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인데요. 요건 이제 플루랄린이라고 하는 고분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약물 전달체인데 이 고분자의 표면에 DTPA라고 하는 킬레이트를 댕글링을 시키고 여기에 게돌리늄을 킬레이션 시키면은 플루란이 약물 전달체로도 작용을 하지만은 DTPA라고 하는 T1 MRI 조형할 수 있는 모이어티를 가지고 체내 어느 부위로 갈 수도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부위인데요. 이제 조직 부위를 이제 MRI를 단층 촬영을 하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이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제 GD-DTPA를 BMA라고 하는 이제 레퍼런스가 되는 물질에 넣은 경우에 비해서 플루란이라고 하는 고분자 전달체를 사용했을 경우에 이 조직이 하얗게 보이는 것이 보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가돌리늄 DTPA라고 하는 조형제를 플루란이라고 하는 약물 전달체가 특정 위치까지, 간암이 있는 위치까지 옮겨줘서 간암이 여기서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도 보여주는 동시에 간암으로 약물도 전달하여 치료 효과도 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 단백질 전달체와 유전자 전달체 정리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단백질 전달체를 설계할 때 중요한 점이라든지 유전자 전달체가 세포 내포와 엔도사이토시스 된 후에 엔도점에서 어떻게 된다든지 테라노시스란 무엇인지 이런 점에서 좀 더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